이 당시에 우리 스탠리 형은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입도 선매라는 거 있어요. 입도 선매. 예. 뭐냐? 예를 들어 영화 한 편 만들었는데 이게 흥행이 잘 됐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극장 주들이 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극장 주들이 야 내가 돈 줄게. 이런 영화 똑같은 영화 좀 또 만들어. 바로 그런 입도 선매가 김기영 감독에게도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입도 선매는 꼭 영화계에만 쓰이는 말은 아닌데 예. 어쨌든 흥행작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일본말로 하면 마이킹이야 마이킹. 성금 주는 거예요. 그 제가 저번 시간에 홍콩 영화 몰락의 계기가 된 것도 결국 입도 선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김기영 감독이 활동하셨던 시기에도 입도 선매였지만 지금도 변형된 형태의 입도 선매는 있습니다. 현재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짭짤한 흥행 성공을 보이고 있는 모 배급사의 경우 거기가 초콜릿으로 만든 파일 만든 회사라는 소문도 있던데 다른 배급사도 다 조금씩 입도 선매를 해요. 즉 뭐냐면 괜찮은 감독이 있을 경우에는 한 두세 편의 연출력을 미리 땡겨주고 우리하고만 하자라고 하는 데가 거기만 아니지만 그걸 가장 심하게 그리고 예. 가장 잘 효과를 보는 회사가 바로 고 배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다시피 이렇게 도둑질 많이 하는 영화를 찍는 감독들이라든가 이런 영화들한테 이렇게 그때 거의 뭐 수십억이 갔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같은 배급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입도 선매 전통은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판권이 아니라 연출료를 선납하는 형태로 바뀌긴 했지만 환여가 흥행이 잘 되니까 지방 극장주들이 마이킹을 땡겨주죠. 김 감독 환여랑 비슷한 영화 좀 더 만들어 돈 대줄게. 그래도 김기영 감독님이 고민하다가 예술가잖아요. 예. 내가 마이킹을 받고 내 영혼을 팔 수는 없지. 마이낀 근데 우리 스태프들 고생 많이 했는데 보상 좀 해줘야지 해서 비슷한 영화를 한 편 만드십니다. 그거이 바로 충녀입니다. 1972년도 작품. 예. 마이낀 받고 그 짧은 시기에 졸속지된 것처럼 보이는 것 치고는 퀄리티가 또 이게 충녀가 또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나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충성하는 여자 충녀가 아니라 벌레 충자. 예. 당시 충녀 영화 포스터를 보면 여자 얼굴에 그렇죠. 예. 사람 다리가 여러 개가 포스터가. 달린 여러 개가 달린 그 벌레 모습을 하고 있는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 마리오 바바나 아르젠토를 너무 지금의 인간 지네가 무색할 정도의 인간 지네 하수 중에 하수구만. 인간 지네를 압축해 놓은 그런 그 그림이죠. 포스터 보면은 거미 몸에 사람 얼굴이 달린 딱 그 모습입니다. 근데 거미의 다리가 사람 다리죠. 그것도 폴 버벤이 얼마 전에 했던 그 뭐예요 포스맨에서 거미 나오잖아요. 아유 폴 버벤보다도 몇 수를 앞서신 분이구만. 혹시 폴 버벤이 이거 프린트를 보고 만들었나? 히체스 영화제에 가가지고. 참고로 표절은 아닙니다만 일본 영화 중에 1963년도작 중에 원제가 인섹트 우먼인 영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본 곤충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부 설정 비슷한 지점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이게 저 감각의 제국보다 조금 뒤에 나왔나요? 어떤가요? 네, 뒤에 나왔죠.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여사 캐릭터에서 감각의 제국에서 그 캐릭터가 보여줬던 어떤 정신 이상에 가까울 정도의 집착성을 따온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있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포스터 이미지를 찾아서 봤는데 거미가 아니고 전갈이네요. 정갈. 예. 아유 훌륭하군요. 지금 그냥 봐도 야 요즘도 저런 포스터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요즘 저런 포스터 만들었다가는 바로 빠꾸 먹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충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스탠리 시장의 마이킹이었지만 저희 때는 마이킹이라고 발음합니다. 그게 저 일본어는 잘 모릅니다만은 금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리낀 하면 성금, 졸부를 가서 나리낀이라 그러고 마이김은 선금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낀이라고 합디다. 예. 그래서 환여의 스태프들을 그대로 고용합니다. 심지어 주요 인물, 새 인물, 배우까지도 그대로 고용하고 심지어 이름마저 똑같습니다. 예. 훌륭한 제작자이시기도 하셨네. 예. 바로 남자 주인공 동식 남궁원 씨가 연기하죠. 예. 영화가 시작되면 동식은 아내의 권위에 눌려 시민성 발기부전
이게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발기부전 전문가인 스탠리 형께서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발기부전 전문가라 또는 임포텐스라고도 하죠. 예. 대개 이제 남성의 발기부전의 원인 중에 약 70% 이상은 육체적 성질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 성질에서 기인했다는 시민성이 그 뜻이니까. 그렇습니다. 시민성을 풀어서 얘기하면 사람한테 치여서. 아니 닥치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죠? 어쨌든 실제 안 된다기보단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한다면 더 안 되기 때문에 저를 빼놓고 여러분 다 총각이기 때문에 항상 안 되더라도 나는 잘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 저희가 다뤘던 그 닥터 스트레인지에도 정확히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된다고 믿으면 손도 움직인다고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영혼인데? 나오죠. 근데 아무리 믿어봐야 안 움직입니다. 아니 저런 체험적인 어쨌든 시민성은 그러니까 심리 그러니까 임포텐스에는 진짜 물리적 신체적인 임포텐스가 있고 심리적 임포텐스가 있는데 심리적 임포텐스가 더 많다라는 거. 예, 그게 이제 저는 아니고 학계의 어떤 공통적인 의견을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동식은 그렇게 부인은 아주 유능한 사업가예요. 하지만 본인이 무능하다 보니까 항상 이 아내의 권위에 기가 눌려서 발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근데 아무리 그래도 발기가 안 된다고 정신병원을 찾아가도 되나? 시민성 발기부전이라도 이상한데. 그 정신병원을 찾아가요. 치료를 받으려고. 근데 거기에는 이미 자신과 유사한 수많은 발기부전 증세를 보이고 있는 남자들이 자네 왔는가? 일로 와. 우리도 다 같은 신세야 이러고 반겨주죠. 일종의 여성들한테 잡아먹힌 남성들. 예. 그게 저런 것도 있어요. 그런 증세가 사실 뭐 70년대만 있었겠습니까? 옛날부터 있었겠죠. 근데 그 아주 전면적인 풍조는 아니었지만 그 70년대 조금씩 그런 거에 대한 논의 자체가 완전히 금기시됐던 상황에서 그 70년대에는 이제 온갖 통속적 대중매체 잡지들이 이제 많이 나왔던 시절이고요. 그때 이제 썬데이 서울이라든가 대표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옐로 페이퍼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수기, 치정 기사, 그다음에 맨 뒤에 보면 의학상식 Q&A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기는 알다시피 이제 제가 이래서 이랬어요. 이래서 이렇게 했다. 그다음 치정 기사는 아까 얘기했던 좀 불미스러운 하녀와 뭐 주인간에 있어 이래서 뭐 누가 죽였다든가 치정 기사. 그다음에 맨 뒤에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고학님이 중학생 시절에 정말 탐닉했던 잡지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의학상식 Q&A 보면서 아니 뭐 임포텐스라는 스페링도 어려운 단어를 제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 기억력 좋을 때 그걸 통해서 쪽쏙쏙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음지에서 그런 옐로우 페이퍼를 통해서 이제 공론화됐던 시기가 그때이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감독님이 이걸 다루지 않았을까 추론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인포 전문가 그렇습니다. 스탠리 아주 40년 동안 연구했어요 저는. 예. 그 마스터 오브 인포? 임포턴트한 임포텐스 리서처라고 얘기해 주세요. 인포 스트레인지. 예. 그래서 그 동식이 찾아간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혼외정사로 인해 정신분열증에 걸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영화가 왜 보고 싶죠? 예. 그러면서 영화는 진행이 됩니다. 또 다시 한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걸로 시작이 됐죠. 곤충학자가 얘기를 하죠. 또 다시 명자 윤여정 씨가 연기하는 명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집안 배경이 좀 더 자세히 나와요. 명자는 집안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요정 호스티스가 되는 설정인데 이 장면에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나오죠. 그 전까지 보면 우리가 왜 하녀가 되는 과정들 그 배경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추측만 하지 자세한 그 배경은 알 수는 없지만 이 영화에서는 가정이 명확하게 묘사가 돼요. 호러머니랑 살고 있고 그 호러머니는 더군다나 첩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그 당시의 사회적 환경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아버지가 죽자마자 오빠가 있음에도 오빠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가장이 되는 거죠.
돈을 예. 벌어서 가지고 먹여 살리는. 그 오빠는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엄마가 예. 자기 딸한테 술집 여급이 되라고 강요를 하죠. 네 오빠 공부해야 되니까. 요정 가면 돈 많이 벌더라. 예. 예. 네 오빠는 공부해야 되니까 넌 술집 나가서 말하자면 몸 팔아서 예. 돈 벌어가지고 이런 엄마가 있을까? 있을 아무리 겁니다. 옛날이라 그래도 있었을 수 있어요. 예. 있었을 수 있어. 최근에 이상한 기사들 많이 보다 보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또 사정상 육식 동물은 못 다루게 됐는데 육식 동물 보면 더 가관인 게 그치. 딸이 그걸 거부하자 오빠라는 인간이 예. 그래? 그럼 해결 방법이 있어. 2층에서 뛰어내려 죽으면 되지 그러면서 우리 다 예. 같이 죽자. 그 장면은 진짜 오빠 주겠더라고요. 사실 좀 부끄러운 게 예.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 네. 우리 이모들, 네. 누나들 이 공장에 나가거나 예. 기생관광을 하거나 뭐 기타 등등과 어쨌든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이룬 경제 성장 아니겠습니까? 네. 나중에 70년대 중동 붐이 일었을 때는 우리 아버지나 작은아버지나 삼촌들이 나가서 하기도 했지만 그야말로 가진 건 몸밖에 없었던 이 원시적인 국가에서 그것도 가장 여성의 몸이 최우선적인 그런 경제 성장의 땔감으로 쓰였다라는 거 사실 부끄러워해야 돼요. 네, 그게 지금 뭐 주 5일 노동, 8시간 노동 얘기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일주일에 4, 5일은 하루 14시간 이상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지금 주변부 국가에서 여성들이 특히 이슬람 쪽 여성들이 60, 70년대 우리나라 그 여성들이 받았던 거의 똑같은 취급을 주변부 국가 여성들이 받고 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환영하고 비슷한 점은 이 영화에서도 역시 남성들은 경제적으로 무능 그리고 여성들은 예. 산업 여군이라고 네. 그렇지. 우리가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김기현 감독이 무슨 컴플렉스 있으셨나? 그 당시에 실제로 그 여성들이 굉장히 자기가 인정을 받는다고 여겼던 게 박정희가 새마을 운동하고 하면서 여성들을 호출을 해서 불러냈을 때 자기가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감독님 영화에는 다 남자는 무능력하게 나오고 여자가 가정을 책임지고 아니 물론 이제 사모님이 이제 치과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서포트 해줬겠지만은 감독님도 계속해서 이 히트 영화를 만들면서 돈도 잘 버셨을 텐데 왜 캐릭터들은 전부 이렇게 무능한 남자로 나오는지 모르겠네. 자의식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읽은 책에서는 충녀 시작 부분에 보면 곤충학자가 여성을 곤충으로 묘사하면서 영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인터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남성을 잡아먹는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감독으로 성공은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경제를 책임지지 않는 거에 대한 자격지심 같은 게 은근히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영화사를 계속 많이 만드셨다가 망하기도 하고 이제 본인이 거의 대부분 투자 아까 이런 입도 선매도 있지만 이렇게 만들었다가 또 망하고 만들었다가 망하고 그래서 아주 업다운이 심했으니까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여기서 명백하게 영화에서 그런 설정 얘기하죠. 그 가장 중요한 게 성교 후에 수컷을 잡아먹는 암컷이 사실은 이 영화의 가장 기본적인 모티브라고 할 수 있죠. 포스맨이잖아. 예. 완전 포스맨입니다. 이거 까봐야 돼. 폴버벤 아저씨 불러다 한번 까봐야 되겠구만. 예. 그렇게 명자는 원하지 않지만 집안의 생계 유지를 위해 그리고 특히 오빠의 대학 진학을 위해 결국은 본인이 호스티스가 되기로 결심을 하죠. 예. 이 호스티스가 된 요정의 사장님이 바로 우리 박정자 누님. 세계 최고의 우르슬라. 그리고 동료 호스티스로 삼이자 누님. 그래서 여기서 이 영화에서 삼이자 누님 정말 멋있었습니다. 2대 명년을 떼자면 이 영화하고 대지옥에서의 그 악독한 여자로 삼이자 선생님 정말 이때 이 빤무빠따의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 요즘 이런 배우 쉽지 않아요. 특히 충녀에서 동료들 끌고 와서 그렇죠. 저택으로 딱 와서 그 깨부실 때 때려 부수는 파워풀했습니다. 결국 이 요정에서 두 사람이 만나죠. 바로 동식과 명자. 그리고 두 사람은 동침에 이르렀는데 동침에 이르고 나서는 결국 사랑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필요에 의해 결합을 결심하게 됩니다. 바로 명자가 필요했던 것은 돈이죠. 뒤에 박정자 씨의 조정이 있기는 한데 윤여정도 결국 명자도 결국 본인의 욕망 돈을 위해 스스로 변하기 시작해. 돈을 위해 이 남자
내가 이 남자의 여자가 되겠다. 그리고 동식은 내가 우리 집사람이 못 해주던 걸 이 명자가 해준다. 그것은 바로 세워준다. 멘트 저 싸우려 멘트. 발기부전 치료. 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 그 잭 니콜슨이 예. 저기 이보다 좋은 곳은 없다 해서 예. 당신 나를 정말 사람으로 그 대사가 뭐야 생겼다. 이상하잖아. 좋은 사람이고 싶게 만든다. 그래. 발기가 되게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 이 형 이상한 형이구만. 그냥 당신 나를 남자로 만들어줬어. 이 정도로 얘기를 합시다. 예. 저질질 정말. 예. 가빈님은 웃음소리로는 한몫하시네. 내용 깔끔하잖아요. 세워준다. 얼마나 그럼 확실해. 그래. 예. 그럼 나라도 세우고 예. 남자도 세우고 그럼 기도 세우고. 그럼 예. 그럼 그렇게 결국 명자는 명백하게 첩이 되길 결심하죠. 예. 예. 사실은 첩으로서의 어머니의 삶을 그 처절한 삶을 누구보다 더 가까이서 보아왔지만 본인도 결국 그러한 인생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명자와 동식은 따로 살림을 차립니다. 거기서 나오는 설정이 정말 골 그렇죠. 때리죠. 그런데 이 부인은 과연 이 둘 사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예. 정말 상상하기 힘든 방식. 그 상상하기 힘들지만 김기영 감독님이 이걸 영화 소재로 삼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이게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따왔기 때문에. 예. 예. 그 실제 사건이 바로 명보극장 사장님 살인 사건. 실제 부인과 여비서가 12시간씩 이분을 소유를 했다가 나중에 비서가 살해를 했던 그 사건이죠. 예. 그 시절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미 60년 한여에서도 신문을 보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라고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감독님 보기에는 그로부터 10년 뒤에 진짜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아니 그게 실제로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런 사건이 내 얘기는 영화 속 한여에도 실제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라고 영화가 시작하잖아요. 근데 현실 속에서 정말 영화 속 한여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는 김진규 씨가 한여에서 그런 대사를 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감독님이 신문을 보시다가 아니 내가 영화 속 캐릭터를 입을 빌어서 했던 일들의 상황이 여기서 또 재현되네 해가지고 실제 사건 소재로. 근데 요즘 솔직히 말해서 요즘 뉴스 보고 있으면은 세상에 못 일어날 일이 뭐가 하긴 있겠습니까? 그건 그래. 한여 같은 경우에는 한여 영화보다 기사가 먼저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식들의 기사가 6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과 명자는 신사협정을 맺죠. 하루를 둘로 쪼개서 예. 12시간씩 서로 동식을 소유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예. 우리 여자친구는 이런 거에서 보나 안 봤나? 예. 죽을 거라 아마 그러면. 예. 근데 재미있는 게 이 부인이 명자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일종의 자신의 남편을 고용을 하지만 철저히 부인은 고용주로서의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하는 게 내가 그래 월급 줄게. 예. 명확하게 근대적인 그런 그렇죠. 기업주로서 역할을 대신 하죠. 예. 네가 내 남편을 소유하지만 내가 했던 남편의 건강 관리는 네가 철저하게 하고 심지어 나한테 보고까지 해야 돼. 라는 계약 조건을 달죠. 체중도 막 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어떻게 말하면 이제 외주화죠. 외주화. 예. 아웃소싱. 예. 여러 가지로 참 그러네. 외주. 급여를 주면서 예. 힘든 일을 외주화를 시키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남편에다 퀄리티 컨트롤을 해주면서. 왜냐면은 그 사모님 같은 경우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렇지. 거의 기업체 하나 운영하고 있기도 그럼. 하고 일이 많고 이런 귀찮은 일에까지 일에 손을 쓰고 싶진 않은 거죠. 현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때 이미 그래서 그런 이제 비정규직이 다른 사람들 조짐을 보였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예. 미쳤어. 이게 다 영화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국가가 우리 병자를 저렇게 만들었어요 정말. 그리고 예. 이렇게 내가 내 남자를 명자와 공유하지만 한 가지 용납하지 못한 하나, 바로 이 가정주부가 용납하지 못한 하나는 바로 명자가 남편의 아이를 갖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한여에서는 그 아이가 바로 불행의 매개체가 됐지만 이 영화에서는 아예 그 불행의 씨앗을 피우지 못하도록 남편을 억지로 정관 수술을 시키죠. 그렇죠. 예.
그때가 한창 또 정관 수술에 대한 정부의 그 홍보 계몽이 예. 셀 때고 얘기했다시피 이제 가족 계획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적극 강조가 될 때이기 때문에 무료로 해주고 그리고 정관 수술하면 소득세 면제하고 했습니다. 예비군 수술 가면 예비군 빼주고 네. 역시 무슨 정관 수술, 인포 이런 건 전문가야. 우리 나하고 나는 인포라면 닥터님 정관 수술의 전문가나? 프로파간다 영화인가요 이거?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저하고 절친한 감독 이 소재를 해가지고요 사나자나 소재를 해서 잘 살아보세요라는 영화도 잘 살아보세요. 만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 영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영화 괜찮았어요. 의외로 괜찮았어요. 예. 다만 이제 시기적 기획적으로 좀 어긋나서 맞아요. 그렇지. 예. 시대상을 굉장히 좀 그럼. 풍자적으로 묘사한 괜찮은 영화였는데요. 예. 괜찮은 감독이라니까. 예. 듣고 있죠, 안 감독? 예. 그러니까 명자도 사실은 원래 목적은 예. 그냥 여기서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남자가 정관 수술을 받으니까 또 여기서 충격을 받고 일종의 광기에 휩싸이는 것 같아요. 이 남자의 아이를 내가 가질 수 없다는 그 사실에. 아이를 임신하고 딱 낳는 순간 자기의 위치는 확실해지는 건데 그렇죠. 이제 위치가 불안정해진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이를 가진다면은 자원의 정당한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생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또 진화 생물학적으로 사회 생물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왜 남자가 그 앞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나가서 딴 여자한테 아이를 뵌다면 그것만은 안 돼요. 뭐 살인을 하든 도둑질 괜찮지만 왜냐면은 일단 남자가 경제를 가진다고 쳤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남자가 가지는 정신적 육체적 모든 재화 재원을 현재 가정을 유지하는 데 써야지 부인 입장에서 마땅한데 바깥에 나가서 애를 낳는 순간 그 재화가 분산된다라는 것이고 그거는 그만큼 이게 힘들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반대로 있는 입장에서는 그 재화를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고. 제가 아까 했던 비유를 좀 더 말씀드리면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돼야 되는데 정규직이 되는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정규직이 되면 각종 보험 혜택 그렇죠. 및 예. 복지 혜택을 요구할 수가 있는 예, 거거든. 명자 예. 한 번 할 때 재미지 두 번 하니까 재미없잖아. 아니 저는 어느 정도는 이 예, 그래. 진지하게 말씀하시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든다고나 할까. 예. 결국은 이 정관 수술 때문에 예. 명자와 동식은 자살 시도까지 합니다. 예. 그건 조금 오바인 것 예. 같은데. 하지만 사실은 아내가 발견하고 둘을 살려내죠. 그러니까 명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명자가 실제로 이 첩으로 들어와가지고 살게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계기는 제 아까 표현하면 세워줬기 때문, 그러니까 남성으로서의 그런 자신감을 회복시켜줬기 때문인데 정관 수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만든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도 결국 그 부분 얘기인데 내가 존재해야 될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명자 입장에서는 생명과 같은 생명을 잇기는 것 같은 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그게 이제 좀 닥터님 전문가로서 그거 모르세요? 정관수술 전문가로서 초기에는 아예 잘랐다고. 네. 나중에 묵는 시술이 개발됐지만 그거는 한참 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저 영화 나왔을 때는 잘랐을 때기 예. 때문에 정말 병자님 말대로 한번 정관수술하면은 회복이 힘들어지는 상황이라서 명자한테는 예. 정말 절망적인 너는 영원히 비정규직 파타임으로 일해야 되는 선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지. 예. 예, 그리고 나서 이 영화의 후반부 한 20분, 30분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좋아하는 한국 공포 영화의 마스터피스. 깊은 밤 갑자기의 마지막 한 20분, 30분간의 그 몰아붙이는 공포와 더불어 네. 정말 끊임없이 데이비드 린치 영화에서나 느낄 수 있는 괴이한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진행자들이 좀 과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얼굴을 아까 몇 가지 옆에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 영화를 옹호해서가 아니라 말이죠. 네. 물론 이 영화 지금 다시 보면은 말투도 좀 어색하고 네. 오디오 불량하고 화질 좀 후지고 그래가지고 좀 낯설음이 있을 건데 당시에 같은 조건에서 같은 기술과 같은 퀄리티로 만들어졌다면은 같은 조건에서 만들었다면 저 데이비드 린치 못지않은 네. 퀄리티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정말. 정말 그 네. 2층 집 내부를 완벽한 악몽의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자살 시도 이후에 이 둘은 결국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 새로운 집에 오자마자
냉장고 안에서 갓난아이를 발견을 해요. 잠깐만요. 근데 자살 시도가 아니라 1차 자살 예고 협박 아니었던가? 아, 자살 시도였었어. 예. 진짜 죽으려고 그랬던 건가? 예. 그래서 왜냐면- 둘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부인이 와서 의사 불러서 데리고 예. 가자. 예. 왜냐면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시도를 하긴 했지만 정말로 죽으려고 그랬다기보단 그 부인한테 당신 퍼포먼스. 나한테 협조적으로 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가는 수가 있어라고 약간 협박의 의도도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어쨌든 우리 냉장고 안에 갓난아이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의 아이인지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 예, 예. 업둥이를 동식은 키워야 된다. 그렇죠. 업둥이는 예. 버리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이 집안의 식구로 맞이를 하게 되죠. 정말 아이 등장한 건 뜬금없잖아요. 예. 정말 그- 뜬금없죠. 그게 당시 식모들에 의한 유괴 사건들이 꽤 많았었는데 그 유괴가 아이를 납치한 다음에 협박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가 키우기 위해서 납치한 사례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어디 이런 거 많이 알고 있지. 그 뒤부터 이 명자와 동식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정말 기괴하다고밖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쥐와 아이의 이미지가 계속 등치가 되죠, 사실은. 예. 여기서 그야말로 쥐떼가 등장하죠. 심지어 이 아이가 배가 고파 쥐를 먹는다는 설정까지. 그치. 이 모든 것이 꼭 현실로 묘사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과연 현실인지 악몽인지 그게- 아, 예, 판타지도 꿈인지. 있고. 완전히 뒤섞여 있죠. 예, 완전히 뒤섞여 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묘한 것 같아요. 예. 예. 그 명자가 아이를 가리키면서 피를 좋아하는 아이라고 그렇죠. 예.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 아이의 시체가 냉장고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뒤에 가서는 예. 심지어 명자는 아이의 울음소리인지 혹은 고양이 울음소리. 예, 고양이 울음소리인지 모를 귀신의 소리인지 모를 그런 소리도 들리고 심지어 쥐들이 몸을 물어 뜯거나 거기서 더 나아가 몸 속을 다니는 몸속을 다 파먹고 다니는. 예. 예, 이런 악몽까지 꾸게 됩니다. 정말 데이비드 린치 영화 못지 않습니다. 예. 근데 말이죠. 그 여기서 한해가 아니 충내에서 윤유정 씨가 깐나래 보면서 아이 징그러워라 꼬랑지가 달렸네. 예. 그건 꼬랑지가 아니야. 이게 그게 무슨 의미라고? 난 그래서 갑자기 그것도 뜬금없어. 조크인가 아니면은 이게 캐릭터를 나타내기 위한 대사인가? 아재 개그 그야말로 아재 개그였나? 그거 리메이크는 육식동물에서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아 개그였구만요. 예. 원맨 다이 뭐 이거하고 비슷한 맥락이구만. 그리고 충녀의 의외로 되게 웃기는 장면들 꽤 많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나 그것도 왜 꼬랑지 얘기길래 한참 웃었다니까. 예. 결국은 진짜 악몽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예, 예. 진행되는데 이러한 장면들의 하이라이트에는 바로 그 유명한 사탕 섹스 씬이 있죠. 그렇죠. 이 영화에서 사실은 이제 많이 인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영화보다는 이 영화를 다시 만든 육식동물에서 그것이 예, 예. 더 명백해지는데 결국 이 영화에서 김기현 감독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른 남성이 예. 아이가 되고 싶은 욕망 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자궁 회귀 자궁, 본능 예. 프로이트적인 그치, 예, 설정들을 이 영화 속에서 많이 의도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게 우리의 추측이 아니라 다시 만든 육식동물에 보면 대사로 나와요 그냥. 그렇죠. 예. 그딱 관객이 못 알아들으실까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지. 예. 근데 여기서 사탕 섹스 씬은 진짜 그 이미지 정말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정말 묘해요. 예. 아 아프겠다. 예, 그쵸 아프겠다. 제일 먼저 든 생각 정말 아프겠다. 수십 개 수백 개의 이 사탕들 눈깔 사탕들 예. 위에서 그 버리는 섹스 씬. 아, 그러니까 눈깔 사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내가 뭐 바라고 원하는 것들, 어린 유년 시절에 가장 워너비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 유년 시절에 워너비 위에서 현생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여기서는 유년회귀 본능을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라고 보는데 뒤에 육식동물에서는 뭐는 그것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간 표현이 있긴 하지요. 예. 아무튼 한국에서 이 정도로 영화 기괴하게 만드는 감독 예. 예전이 없죠. 제가 자궁 회귀 본능에 대해서는 정말 육식동물에서 아주 극에 달하는데 그건 좀 이따 예. 설명드리고 결국은 이런 악몽들이 반복되면서 명자는 예. 아주 처절한 마무리를 선택을 하죠. 예. 바로 예. 동식을 죽이고 자신도 죽음을 선택합니다. 예. 아 그 장면
이미지도 정말 예. 끝내줍니다. 우리 스탠리 형 뭐 하고 계시죠? 후반부에 가서는 살짝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중반부까지는 굉장히 팽팽한데 난 어디서부터 긴장감이 떨어지냐면은 그 아들하고 딸이 좀 이렇게 그렇죠. 이 예. 개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예. 그러니까 부인과 그 윤여정 씨 사이의 게임 그리고 그 사이에 어정쩡에 걸쳐 있는 그 난공한 아저씨의 겉으로는 강직하지만 실제로 아주 모질한 예. 근데 아이들이 끼어들 아이들이라기보다 그 대학생 아들이 무슨 대학생이야 보니까는 거의 동생처럼 나이를 먹었더만 아니, 거기서부터 조금 밀도가 예. 좀 깨진 느낌 받았어요. 그 전에 이 자식들을 계속해서 배치를 하는데 예. 여기서 빼기도 그렇고 예. 그런 너찬이 뭐 어정쩡해지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하이라이트에 좀 충격적인 장면 같은 게 이 동식 남궁원 씨의 딸이 사실은 예. 또 여기서 쥐를 길러 여기서는 애완동물로 예. 쥐를 기르는데 나중에 그 수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항. 쥐들을 기르던 예. 어항에 예. 물을 벗어 이 쥐들을 죽이는 장면 같은 것들은 어우 아, 못 봤어요? 옛날에 쥐 잡으면은 예. 그 쥐덫에 이렇게 탁 그러니까 예. 틀처럼 생긴 쥐덫 있잖아요. 네. 발만 예. 딱 잡는 거 말고 예, 예. 그거 죽여야 되는데 꺼내자니 쥐가 도망갈 수 있고 예. 쥐장체로 쥐장체로 예, 쥐장체로 물에 담궈가지고 예. 익사시키는 거 종종 있었다고. 쥐창이라고 했었죠. 쥐창 예, 쥐창. 네. 좀 있는 집은 토치로 이렇게 쫙 했지만은 토치가 없는 집에서는 물에 빠뜨리는 게 가장 확실하죠. 그 장면에서 실제 쥐를 죽일 수가 없어서 CG 쓴 거 예. 아세요? 아, 그렇군요. 예. 또 믿네 또 믿어. 역시 시기를 놀랐습니다. 예. 김명함 의원님이 진짜 예. 시대를 그럼. 거꾸로 가신 분이셨어. 분이세요. 진짜. 3D로 감독님이 그럼요, 그때 예. 영화가 끝나면 사실은 또 다시 예. 영화는 이것이 사실은 동식이 현재 겪었던 일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서 바로 들었던 이야기라는 것으로 그치. 다시 회귀하면서 영화는 끝이 나죠. 또 마지막에 한번 또 반전 예. 한번 주시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 문어체 대사라든가 예. 장황한 대사가 있는 것 같지만은 아까 제가 박정작 씨 등장 부분에서 프로는 프로를 믿고 너는 프로를 믿고 이래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은 대사가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 예. 촌스러운 것 같은 한 그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였고요. 우리가 넘어갔습니다만 화녀에서도 이 집 남자는 애를 베게 하고 이 집 여자는 애를 떼게 하고 예. 어휘 대사 예술이지 않습니까? 말투가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그런 말투에다가 대사까지 후졌다면 그러니까. 형편 없어졌을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진짜 영화 다시 보는 거지만 그 화녀 중간에 왜 사흘 동안 물도 안 주고 날 굶어 죽일 작정이 하면서 훅 나타나잖아요. 그때 무섭더라고. 대사도 촌철살인의 대사가 있어요. 감독 영화를 보면은.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영화는 저 한여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정말 데이비드 린치 형님 뺨 때리고 갈 정도로 괴이한 영화가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하죠. 양쪽으로 뜬금없이 일부 일처제를 찬양하는 듯한 뉘앙스가 영화에 등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책을 읽어봤더니 결국은 아까 저희가 입도 선매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한여 때도 그렇고 그 왜 자꾸 마무리에 가서 자기가 했던 얘기를 뒤집는 듯한 그런 예. 교훈적 결론을 내리는 건 지방 극장주들이 압력이 굉장히 셌대요. 본인은 전복적인 그렇지. 사고를 예. 가지고 있어도 실제 전복적인 사고를 영화로 보여주기 전까지는 좀 한계가 있었던. 예, 그래서 뭐냐면은 엔딩 이렇게 마무리하면 우리 극장에 안 걸어라는 압력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예, 예. 아 당시에 지방 예. 극장주가 그렇게 도덕적인 분들만 모이셨었구나. 나는 몰랐네. 도덕이 아니라 자본가들이죠. 돈 관객이 들어야 되니까 아니, 아니까 안 될까 봐. 그러니까 도덕률을 깨트리는 영화를 만들고 흥이 안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자본가 얘기됐지만 도덕률의 수호자이셨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90년대 초반에 영화 친구가 들은 얘기는 지방의 극장만 가면은 거의 극장주나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달거니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표 돌리기 해가지고 이렇게 슈킹 이런 가운데 많은 분들한테 알고 보면 굉장히 도덕적인 분들이셨구나. 내가 좀 식견이 짧았네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뒷부분에 영화의 그 어떤 그 톤 앤 매너를 깨는 교훈적인 메시지들이 특히 한여도 그렇고 이 영화 충녀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김기현 감독님이 정말 땅을 치고 후회를 하셨대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예. 그거를
김기현 감독님의 아드님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평생 후회를 하셨다. 예. 김기현 감독님이 예. 일본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오시마 나기사 시대에서 영화를 만들었으면 더 과감하고 네, 전복적인 그렇죠. 영화를 만드셨겠죠. 제주로 떨어지는 분이 아니거든요. 네. 환경이 안 됐을 뿐이지. 조명에 대한 이해, 색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탁월한 분이었기 때문에 어디가 딴 나라에서 영화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하고 엄청난 영화를 만들었어요. 감각도 특이하시고 네. 인간에 대한 천착이 아주 집요하시잖아요. 특히 저는 이제 이번에 봤던 영화 중에서 색감이나 그런 면으로는 사실 그 사탕 섹스신 그 장면의 색감이나 그 이미지는 진짜 만화경 무대를 봤던 느낌이잖아요. 네.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명자가 2층에 있을 때 예. 1층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모습, 그때 색감이 붉은색과 푸른색이 막 뒤섞이면서 나오거든요. 예. 그 부분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한 가지 예.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경제력을 가진 이 주부가 아내가 예. 월급까지 주면서 이렇게 관리를 했던 건 결국 이 아내도 목적이 명자를 통해 다시 기능을 부활시킨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욕망도 있었어요. 이래서는 절대 아닐 것 같고요. 제가 이 한여 연작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이제 정리를 한다면 중에 그 조정하려는 욕망과 지배 당하려는 욕망이 아니 왜 그러냐면은 육식 동물엔 노골적으로 나와요. 이제 기능이 예. 부활된 남편을 예. 야 너 이제 기능 부활했으니까 다시 나한테 써라. 나한테 한번 와봐. 예. 이런 근데- 장면이 좀 근데 이- 충녀까지는 그런 게 없죠. 충녀에서 설정을 보다 보니까 다음 영화 만들 때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겠다 생각이 드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충녀에서 묘사된 이 부인상은 그 기능을 별로 바라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 부인은 경제적으로 유복해. 어려움이 없어. 자취도 다 컸어. 그리고 남편이 굳이 잠자리에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남편이 있는 것만으로서 이 가정이라는 세트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채워지는 걸로 만족을 하는 거지. 거기서 뭐 이렇게 그리고 잘하는 잘하니 남이 뭐 알 게 뭐야. 남들이 보기에 그냥 그 세트 요소들로 갖춰지면 좋겠기 때문에 거기까지 바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이 가족 구성원들, 핵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가정이 붕괴된다라고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이 누군가 사라지는 것 자체가 여성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때이기 때문에 남편이 빠지건 자식이 사라지건 이건 모든 게 아내의 잘못이었다. 그러니까 여성이 생각하는 자기 충족적 요소를 갖춰야 되는 왕국 속에서 남편으로서의 기능을 돈을 벌어오든 성적 기능을 못하더라도 있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뭐냐면은 약간 관련 있는 얘기. 그러니까 여성이 가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게 그 일본 속담에 싸움의 진개라는 속담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여성들끼리 서로 얘기를 할 때 30이 넘도록, 제 얘기는 아닙니다. 일본 얘기예요. 30이 넘도록 결혼 못한 여자를 가지고 싸움의 진개, 무슨 인우라고 하는데 일본 말은 모르니까. 맞게 읽는 거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뭐냐면은 여성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그 가정 형성 시장에서 그 경제에서 도태된 여자들은 결국은 이제 일종의 루저이고, 가정 형성 시장에서 남자 배우자를 구하고 아이를 만들면서 일정하게 자기 충족적 요새를 만든 것들은 싸움에 이겼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 충녀에서의 부인 같은 경우도 남궁원이 잘나서가 아니라 뭘 바꾸기는 일단 허우대는 멀쩡하잖아. 그러니까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 거가 아니었던 생각해요.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한국 전쟁 이후에 전쟁 미망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 미망이라는 문제도 단어도 문제지만 이 미망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희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남편이 전쟁 시에 죽었다라는 이미지였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표현 딱 한마디에서 서방 잡아먹은 년. 네, 그 표현으로 요약이 안 되나요? 이 전쟁 시 미망을 그렇게 했다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런 인식이 꽤 많았다고 팔자가 하더라고요. 드세서 뭐 그랬다. 뭐 팔자가 드센 뭐 이런 건 있어. 그래서 결국 파고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편을 잡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얘기 같은 경우는 이 영화 안에서 대사로도 명확하게 나오죠. 남궁원이 내 집은 여기야라고 했을 때 명자가 남궁원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집이라는 곳은 아이를 기르는 곳입니다.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집이 되겠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프로덕션 시스템의 어떤 본능에 본성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 사실은 그런 이미지가 저는 여전히 현대에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몇 해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그 이후로 굉장히 그런 걱정이 많으셨어요. 여전히 저거 아주 남편 저렇게 먼저 보낸 그런 손가락질 받을까봐.
예, 그렇게 저희가 충격까지 다뤄봤고 사실은 한 편을 더 다뤄야 되는데 저희가 네. 사정상 좀 못 다루게 됐어요. 육식동물. 육식동물은 이 영화보다 기괴함은 좀 덜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자궁회귀 본능은 이 육식동물은 정말 끔찍한 수준으로 보여줍니다. 영화가. 예. 린치를 넘어서 조도롭스키를 가나요? 그 장면은 그 장면 정말 놀라운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유명한 예, 그 예. 김성겸 씨 배우 있잖아요. 예. 여기 환자 82에서 형사로 등장하잖아요. 예, 그 김성겸 씨가 기저귀를 차고 젖병을 물고 여자의 맞아. 품 안에서? 여자의 품 안에서 오줌 싸는 그런 설정들이 나옵니다. 정말 기저귀가 말 그대로 있으니까. 갓난아이가 되는 듯한. 그분이 원래 성우도 하시고 그랬을 그렇죠. 텐데. 목소리 유명하시잖아요. 야, 근데 당시에 물론 감독이 시키긴 했겠지만 그렇게 출연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역할 했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네. 그 장면은 제가 어제 새벽까지 다시 봤는데 지금 다시 봐도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차후에서 엔딩에서 윤재문이 기저귀를 차고 나온 것도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인가?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황당했는데. 한국에서 김기영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 게 결국 육식동물하고 육식동물. 살인마를 쫓는 여자인데 예. 이것 때문에 김기영 감독이 초기에는 어떤 컬트 영화 컬트 감독으로 또는 만식됐죠. 에드우드 맞아요. 같은 감독으로 굉장히 저평가된 맞아요. 채로 소비됐죠. 좀 괴기한 면만 예. 이렇게 부각이 된. 네. 그래서 육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때 그나마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게 비디오로 그렇죠. 예, 출시가 제가 보기에는 판권 없이 출시된 것 같아. 그 회사가 그런 판권 없이 출시한 제품들이 많았었거든요. 82년 영화인가요? 극장가 보면 80 몇 년, 80 약간 몇 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비디오가 슬슬 나올 때니까 예. 판권 없이 했다. 육식동물이 나중에 그 새롭게 저 90년대에 한번 비디오로 다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프린트를 구했으니까 비디오가 예. 나왔을 테고 프린트는 누가 보통 갖고 있냐면 영화사 내지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필름 프린트라는 거는 지금의 비디오 파일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그렇죠. 것이 아니라 네. 현상소, 영화사 아니면 그 영상 자료원처럼 굉장히 그 귀한 거니까는 글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방 그 극장에 프린트를 내려보내서 예. 사라지는 그랬을 수 프린트들도 있겠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방에 올라갔다가 네. 내려갔다 올라오지 않은 프린트를 누가 텔레시나 떠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예, 그 당시에 그 제 그 영화관에 가서 영사실에 가면 시간 맞춘다고 잘라낸 필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나중에 몇년 보면 영화예요? 다 예, 개봉 평가 제작 연도는 1984년으로 돼 있고요. 개봉은 85년 3월 23일로 돼 실제 있는. 그래서 유실된 필름들을 지방 극장에서 발견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았죠. 태권브이 같은 것도 그렇게 좀 발견하기도 했었고. 속칭 말하는 프로 테이프가 막 쏟아져 나오던 시기가 올림픽을 기점으로 나왔으니까 이게 85년 영화면은 86년 7년 때쯤 이제 막 프로 테이프가 쏟아질 때 나왔었고 정식으로 재발매가 됐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게 김기영 감독님의 작품 환여, 한여, 한여 파리 그렇죠. 그리고 충녀 간단하게 육식동물까지 한번 다뤄봤는데 김기영 감독님은 이 외에도 수많은 걸작들을 남기셨죠. 항상 이런 괴이한 작품들만 만드신 건 절대로 아닙니다. 네. 예. 언젠가 한번 저희 그 닥터님이 저희 방송에서 이어도 한번 소개시켜 준 적이 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못 봤네. 예, 이어도 아, 정말 끝내줍니다. 걸작입니다. 예. 예. 뭐 시간 설정만 해도 네. 예, 예. 그리고 고려장 같은 경우에 비록 후반부가 그 유실됐긴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영화 정말 끝내줍니다. 예. 그래서 언젠가 김경험 감독님의 또 이외의 작품들을 다루기로 하고 오늘 어쨌든 4편 5편 쭉 보신 소감을 좀 한마디씩 마무리로 말씀을 해주시죠. 지난번에 제 기억에 박원이 말씀하시기를 유현목 감독님의 오발탄, 김경 감독님의 한여, 신사옥 감독님의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세 편을 걸작을 얘기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김경 감독님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는 더 새록새록 오발탄 생각이 떠오르고 사랑방손님과 어머니는 그 영화가 나왔을 때는 뭐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봤었겠어요. 나중에 제가 EBS에서 하는 걸 다 커서 몇 년 한 10년쯤 전이었을 거예요. EBS에서 한국 영화 가끔가다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는 뭐 토요명화 같은 데서 그러니까요. 종종 하고 있었어요. 저는 EBS에서 봤는데 토요명화가 아니라 그 KBS 1 TV 뭐 하고 예, 뭐 이런. 근데 비슷한데. EBS에서도 하고 또 어쨌든 정말 놀랐거든요. 이렇게 훌륭할 수가. 한국 영화 더 보고 싶네요. 네.
평자는 김기현 감독님 같은 경우 과거의 영화들도 그렇고 지금 영화도 그렇고 사실 지금 시계를 다룬 영화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시대를 앞서가신 것인지 아니면 저희 시대가 그걸로 후퇴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현 시대성이 좀 높게 보이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보다도 좀 높이 치는 편이고요. 사실 오발타는 제가 제대로 볼 기회가 없어서 잘 비교는 잘 안 되는데 한국 영화에서 이 정도의 성취를 올리신 감독이 있을까 생각하면 되게 좀 존경스럽고 왜 이런 높은 성취들이 좀 더 우리 20대에도 좀 더 잘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죠. 예. 닥터님은 저 개인적으로 김기현 감독님의 한야야말로 한국 영화사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좀 많이 떨어지는 작품이긴 하지만 환엽파리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불확실 시대에는 행복 뒤에 불행이. 어쩌면 오늘날에 대한 예언적 발언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행복 뒤에 불행이? 아니, 그럼 우리 앞으로 불행해진다는 얘기예요? 아니, 불확실 시대에는 행복 뒤에 불행이. 우리 김기현 감독님을 다룬 방송을 들은 가비님도 가비님 여러분 놀랍게도 아직 지금 안 갔습니다. 한 4시간째 여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말씀 하시지요. 네, 저는 그 원작 영화는 봤는데요. 그 다음에 저는 21세기에 임상순 감독이 리메이크했던 예. 영화를 봤는데 이제 그런 영화들 리메이크 말고 좀 새로운 감독들 옛날 영화 같은 거를 새롭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서 다 감상이 가능하십니다. 네. 가까이서 두고 김기현 감독님 영화 이제라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유튜브가 자꾸 끊기는 분들은 영상자료원 홈페이지 가시면 예. 정말 빠른 속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80년대 90년대에 그전에는 일본에서 구로사와 아키라하고 오세아스 히로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것 같고 90년대에서는 뭐 장이모니 해가지고 뭐 중국 감독들이 설치는데 속되게 말해서 한국에는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거장 하나 없단 말인가라는 아쉬움 속에서 임권택 감독님이 이제 말하자면 재조명 발굴되고 장선호 감독이나 박강수 감독의 성과가 토니 레인지 같은 친한파 평론가에 의해서 소개되면서 우리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이 있다라고 했던 그 시절에 김기현 감독님도 다시 조명되기 시작했는데 뭐 저 부끄러운 얘기하면 그때만 해도 아 왜 이렇게 그런 세계적인 거장을 만들어내려고 하네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쫙 봤더니 진정 우리가 자신 있게 또는 자랑스럽게 말씀드려도 뭐 하나 빠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김기현 감독은 정말 훌륭한 문화유산이세요. 예.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한국 영화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야 한국 영화 하나 추천해 줘봐 이러면 아 김기현 감독님 영화를 보세요. 한여를 보세요라고 일단.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계속 지적하는 지점들 중에 김기현 감독님을 우리 PC통신 시절에 너무 괴이한 영화들을 만드는 감독으로 소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뭐 계속했는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그냥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그렇게라도 저는 오히려 보다 많은 우리 영화 팬들이 김기현 감독님을 접했으면 아는 게 좋겠어요. 중요하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비디오 테이프로 발굴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박찬욱 감독입니다. 예. 가장 불쌍한 영화는요. 망한 영화가 아니라 예. 아무도 모르는 영화예요. 그렇죠. 예. 잊혀진 영화는 죽은 영화죠. 잊혀진 거는 알았다가 잊혀진 거고 나왔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영화가 진짜 불쌍하다니까.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고. 예. 저 말엔 모순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영화의 존재를 아무도 모르죠. 예. 만든 사람 빼놓고 아무도 모르는 영화. 그렇게 저는 혹시라도 김기현 감독님의 영화를 못 본 분들한테 그냥 한국에도 데이비드 린치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네요. 예. 그게 과히 모욕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예. 오늘도 뭐 장시간 우리 가비님까지 5시에 모여서 또 5시간 반 동안 녹음을 했네요. 예. 저희들 이제 이 녹음 시간을 좀 조정해보는 방법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또 녹음 좀 짧게 했다고 우리 게시판에 비난이 요즘 정신 상태 썩었다고 그런 비난 글들도 올라와서 그게 퀄리티가 아니라 시간 때문이었나요? 저는 퀄리티를 알고 있는데. 퀄리티도 그렇고 방송 시간도 짧아졌다고 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 하여튼 오늘도
같이 장시간 해주신 우리 네 분 감사드리고요. 가베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기 1년에 한 5번 정도는 빨리 DC나 마블 코믹스가 개봉을 해야지 더 자주 뵐 텐데 그거 아니라도 볼 일이 자꾸 생길 거예요. 예, B급 국가에 살아가는 우리들, 저희 B급 장르영화 팟캐스트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저희 방송 많이 들어주시고 오래간만에 다운로드도 많이 해주시고 예, 사종 뭐였죠? 다운로드, 좋아요, 댓글, 후원. 예, 구독 많이 해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